안녕하십니까.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가 보내드리는 사실과 과학 텔레비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을 모시고 생활 속의 방사능, 방사선,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 후에 재처리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일본이 이 원전 사고 현장에서 모았던 그 냉각수를 지금 태평양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겠죠. 네, 뭐 간단한 답변을 드리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왜 그 위험하지 않느냐, 경우는 좀 설명이 아마 길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핵심이 이제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가 이제 기준치를 초과했죠. 그것도 한 10배 정도 이제 초과한 상태.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뭐 온갖 뭐 스트론티움, 뭐 세슘, 뭐 요드 뭐 다 쏟아져 나왔죠. 2011년 3월 그 사고 당시에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된 채로 상황에서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그 냉각수를 막 쏟아붓고 그 냉각수가 넘쳐서 그대로 동해바다로 흘러나왔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년간은 또 지금 이제 차수막 두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거를 하지만 또 그냥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통제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알프스라는 걸로 이제 처리가 된 상황이고, 그때 이제 후쿠시마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모든 물고기가 다 오염돼서 우리는 이제 물고기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국내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이 후쿠시마 쪽의 그 해류는 북쪽으로 흘러가서 알래스카를 지나서 미국을 거쳐서 다시 이제 동해로 오는 그런 구조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해양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독일에서 한 것들 보면 다 그렇게 태평양 쪽으로 주로 퍼져나간 거여서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괜찮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국산 수산물도 안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생태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산물 업계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그 학부모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초등학교 이런 급식에 생선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아유, 아직도 그냥 애들 닭고기밖에 못 먹여요. 뭐 생선 못 먹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재봤습니다. 물을 다 재봤는데 세슘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늘 있던 양이 뭐냐면, 세슘은 1960년대, 70년대 핵실험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수천 발을 남태평양에 쏜, 그게 다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든 뭐 우리나라 음식이든 우리나라 물고기는 다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 삼중수소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 당시에.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평양상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양은 변화가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기준치 한 10배 정도 초과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가 10배 정도? 우리가 이제 그 방류를 이렇게 하면 삼중수소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자로 중에 뭐 우리나라는 월성 원자로일 거고요.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뭐 온 세상에 이제 원자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핵 연료 재처리하는 데서 특히 더 많이 나와요.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삼중수소들도 환경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 일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리터당 4만 베크렐, 일본 같으면 6만 베크렐 뭐 이렇죠. 그런 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배 정도 희석되면 물로 뭐 지하수나 강물로 희석하면 버릴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태평양에 들어가고 나면 1조 배 정도 희석이 됩니다. 1조 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보통 세무 사람들이 상상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지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물에다가 희석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미국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뭐냐면 바다에는 삼중수소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인데 네. 거기다 삼중수소 갖다 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는 삼중수소 엄청 많습니다. 그 0.1 내지 2 베크렐 퍼 리터라는 만큼 농도로 있어요. SNS를 보면 네. 이 청정한 태평양을 그 삼중수소라는 독극물로 오염시키고 있다. 네.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 네. 이건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극물인지 모르지만 어떤 독극물을 하더라도 1조 배를 희석한다. 그렇죠. 그러면 하게 되면은 예. 더 이상 독극물로서 측정할 수가 효력은 없어요. 네, 측정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럼 우리가 먹는 뭐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가 이미 벌써 뭐 동해 바다에 0.1 내지 0.2 베크렐 정도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제 갖다 부어가지고 전 세계 다 희석을 하면 그 한 10,0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0.1에 10,000분의 1 이렇게 증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물고기에서부터 먹는 삼중수소가 더 많냐? 왜냐면 우리 몸에 서울 시민들을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조사했냐면 이제 월성 원자로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울 시민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서울 시민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리터당 1 내지 2 베크렐 정도 나옵니다. 소변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닷물이 0.1에 0.2니까 바닷물보다 10배가 더 높아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농축은 되는 건 아니고요. 삼중수소는 원래 이제 우리가 먹으면 물이라서 그냥 배설돼요. 노정되는데 늘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1 내지 2 베크렐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10배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강물과 빗물이. 그럼 왜 강물과 빗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성층권에서 태양이 늘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자꾸 이 세상에 없는데 원자로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붓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하더라도 성층권에서 늘 태양의 만들어져요. 빛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서 빗물 형태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물과 지하수가 삼중수소가 바닷물보다 10배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늘 먹고 있고 늘 배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삼중수소를 그렇게 그 정도로 방류를 해도 10,00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도 않을 정도고 여전히 그건 바닷물이기 때문에 강물, 우리가 늘 먹는 것보다는 10분의 1 정도 적게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삼중수소 오염도를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마시는 민물에 더 많다. 그렇죠. 그것도 10배 정도 더 10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삼중수소가 걱정된다 그러면 해수 담수화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해양 심층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도 공포죠. 뭐 그것 공포 마케팅 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 심층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 가상의 공포에 너무 쫓기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놓고 수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니까 이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방사선, 삼중수소 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인공으로 만들어내가 갖다 붙는다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이 공포가 과학을 집삼켰다라는 책에서도 삼중수소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중수소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세슘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늘 먹고 있는 자연방사선 칼륨에 비하면 세슘에 비하면 한 600분의 1 정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위험도라는 것이 이런 책에서 거론될 정도도 아니다. 맞습니다. 뭐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삼중수소가 갑자기 위험한
원소인 걸로, 원소라 해야 됩니까? 물질이라 그렇죠. 됩니까? 원소 맞죠. 예. 네. 우리 몸에 위해가 되는, 위험한 원소가 되는 걸로 알려진 것이 몇 달 전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죠. 네네. 군에서 71만 베크렐의 네. 방사선 물질이 발견이 됐다 네.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이 이 삼중수소 때문에 월성 원전 인근의 주민들이 크게 건강상의 위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일본이 보관하고 있던 그 제철이수를 방류하는데 거기에 삼중수소가 포함됐다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매우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훨씬 더 이제 위험한 세슘이나 뭐 이런 또 뭐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계에 거의 유출되지 않고 다 또 이제 정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 삼중수소는 쉽게 걸러지지 않거든요. 물처럼 돼 있고 수증기 기화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표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은 아니고요. 2015년대에도 이제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한테 삼중수소 높게 나왔다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로는 이제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는데 원리상 경수로에서는 삼중수소가 거의 나오진 않아요. 중수로에서 이제 삼중수소가 많이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이제 주로 중수로가 많고 우리나라에 이제 월성 원전만 이제 중수로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삼중수소가 늘 이제 조금씩 이제 높았고요. 저도 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가보면 나알이라든지 뭐 이런 바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정말. 원전과 네네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시골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주변에 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뭐 경주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에 짓다 보니까 이제 붙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삼중수소가 굉장히 미약한 에너지를 내니까 이 다른 방사선에 비하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세슘에 비하면 600배 정도면 덜 위험하니까 이래서 이제 삼중수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삼중수소라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검출을 했더니 정말 뭐 보통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1, 2 나오면 거기는 한 16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나온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 지역에서도 1, 2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물이 그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퍼먹으면 높게 나올 거고요. 그냥 수돗물 먹으면 낮게 나오겠죠. 또 뭐 요즘에 또 생수 또 많이 사다 드시니까 강물에 있는 생수 사다 드시면 뭐 적게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라서 음식물을 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의료 현장에서 삼중수소에 과다하게 노출되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삼중수소가 그렇게까지 높게 생산된 예가 없어요. 그 이제 문헌에 의하면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에서 그 핵연료 재처리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시설에서 2명의 과학자가 삼중수소에 굉장히 과다 노출돼서 이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핵연료 재처리 시설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것조차도 다 보호를 하고 다 할 텐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이 많은 이제 특히 소련 같은 데는 쉬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삼중수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중수소 중에서 보통 이게 물이기 때문에 그냥 소변은 다 빠져나가는데 어떤 거는 1년 동안 안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다. 이게 이제 OBT라 그래가지고 유기물질에 이제 삼중수소가 붙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뭐 DNA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오랫동안 안 빠져나가는데 DNA는 사실 분열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고요. 이 문헌에 이제 그런 연구를 했던 분에 의하면 뇌 같은 데 들어가면
뇌 이제 세포막 이런 데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분열을 잘 하지 않는 세포거든요. 그럼 한 1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뇌는 분열을 안 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무지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도 뇌종양을 치료할 때 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그 뇌종양이 생겼을 때 이제 네. 방사능을 집중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은 죽고 정상 뇌는 살죠. 네. 네. 그래도 고설량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네. 그 방사선 치료가 네. 큰 지장이 없다. 뭐 방사선 치료 정도의 설량에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래 극미량의 이제 삼중수소가 뇌에 가서 안 빠져나온다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제 또 더 얘기를 많은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제 좀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은 이제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핵이 변환이 되잖아요. 모든 방사선 물질은 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바뀌어버리죠. 그게 이제 DNA 속에 들어가서 바뀌어서 걔가 헬륨으로 바뀌면 요 DNA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DNA가 깨지니까 암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DNA가 깨지면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DNA가 무지하게 많이 깨져야지만 암이 돼요. 그러니까 DNA가 깨진다고 암이 됐으면 우리 같으면 하루에도 여기 보면 세포 하나당 DNA가 5만 개가 깨집니다. 하루에. 그 방사능에 우리 몸의 세포 하나 노출과 관계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방사선과 관계없이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소가 이제 대사가 되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산소 라디칼이라는 걸 만들고요. 산소 라디칼이 결국은 DNA를 끊임없이 깨거든요. 그 활성산소. 예, 활성산소가. 자연적으로 우리 세포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DNA가 깨지는 상황에서 DNA를 복구하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또 우리 물질이 이제 안에서 생성돼서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요. 거기서 깨지면 끊임없이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실패를 하면 그 세포는 보통은 죽습니다. 암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분열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어요. 근데 가끔 드물게 얘가 서바이브 하는 거죠.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살아남으면서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대부분 뭐 어린이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면역체계가 발달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 암 생겨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나에서는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세포 하나당 5만 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 몸 전체로 따지게 되면 정말 셀 수 없는 뭐 수경배도 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도 계속 DNA가 깨지고 다시 복구하고 꺼지고 하는 거야. 그때는 삼중수소 한 개 들어와가지고 그게 한 개 깨진다는 거는 세 발의 피도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몸은 복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복구가 실패했을 때도 또 면역체계가 잡아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보통 70대, 80대 이제 암이 발생한 이유는 면역체계가 약해지다 보니까 일부 암들이 결국은 제거되지 못하고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과학을 집어삼겠다 저 책에서도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 ICRP, 즉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에서 그 1mS는 너무나 낮게 잡은 거다. 어떻게 자연 방사선 4mS보다도 4분의 1로 낮게 낮춰놨으니 우리는 그럼 자연 방사선을 평상시에 받고 있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우리는 공포스러워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늘 방사선과 관계없이 DNA는 계속 깨지고 복구하고 깨지고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으로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넘어가는 때 우리는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거를 1mS 같이 전혀 자연 방사선보다 이하인 것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공포를만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2, 3년 전에 그 라돈 침대 파동이 일어나서 그 라돈 침대를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또 그 침대를 만든 회사는 완전히 도산했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라돈 침대 파동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예, 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넌센스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라돈은 이제 자연 방사선이죠. 네. 우리 그냥 콘크리트나 뭐 이런 토양에서 늘 나오고 특히 우라늄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이 산악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피폭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요. 예. 물론 환경부에서는 계속 라돈 유의 지역이라 이런 조사를 하고 낮추라 그랬지만 일반들이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 어떤 소비자가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그 라돈이 그러면 평상시 집에서 나오는 라돈보다 훨씬 많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은 그 침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집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 라돈조차도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리 라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코 박고 엎드려서 10시간을 잤을 때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 라돈 중에서 토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반감기가 1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라돈가스가 침대에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코까지 올라오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항상 방사선 그 위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코 박고 10시간을 평생 자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네. 코를 박고 10시간을 평생을 자면 이게 10mS가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한 1, 2mS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기준치 초과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생방법이라고 하죠. 방사선 안전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환경부에서 해야 되느냐, 원안위에서 해야 되느냐, 산업부에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그러니까 근거 이거를 주무부서가 주무부서가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도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떠하는 꼴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방법이 생겨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슈는 끝났지만 집에 있는 라돈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집도 많은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히려 더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단독주택 지하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는 라돈가스에 그 요즘에 이제 단독주택 지하라고만 얘기했는데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도 라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파트. 환기를 안 하면 라돈이 꽤 쌓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파트도 다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요. 네, 콘크리트 결국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기를 하냐 안 하냐인데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안 하고 뭐 겨울철에 또 난방 냉방 여름에 이렇게 때 환기 안 하면 라돈이 항상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라돈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 뭐 폐암 생길까봐 걱정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별 문제 안 돼요. 호흡도 빠르고 라돈이 오랫동안 폐 안에서 머물지도 않고요. 라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가스 형태로 다시 흡수되지 않고 나가버리는데 네. 담배 피시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 경우에 담배 먼지랑 붙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폴로늄으로 바뀐 다음에 폴로늄 굉장히 강한 방사선 물질, 알파선을 내는 강한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폐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 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예. 흡연을 걱정해라. 그렇죠. 예. 네. 흡연 자체도 문제지만 라돈이 흡연하고 같이 들어 상승작용을 해서 폐암을 확 증가시켜버려요. 네. 담배 피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